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통해 농업자본과 농부들의 생산과 소비 방식을 살펴보자. 농부는 두 부류가 있다 했죠. 자기 토지를 가지고서 농사를 짓는 이들, 그리고 고용돼서 농사를 짓는 이들이 있다 했죠. 일정 급여를 받고 다른 형태도 있을 수 있죠. 여기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이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요. 자영농은 46명, 가족까지 포함해 230명이죠. 근로자는 27명. 그래요. 자영농에 의해서 고용된 이들이죠. 근로자는 급여를 받고 100kg의 급여를 1년에 받고 농업활동을 제공하죠. 그래요. 농부는 자기가 농사를 짓기도 하지만 또 고용해서 한다 했죠. 전체적으로 보면 자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농기구를 구매한다 했죠. 농부가 이 동네는 화폐가 있다 했죠. 그래요. 농업도구가 있고 농업도구와 토지를 결합시키죠. 그리고 본인 농업활동과 직원 농업활동을 결합시키죠. 그래서 자본을 형성하죠. 사생산 자본, 농업자본 1. 그래서 총 34,848kg을 얻죠. 이 중에서 이제 2,700kg의 쌀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거죠. 그래요. 근로자는 그러면 기업 소유자와 무엇을 거래하나요? 노동력, 활동력이라 할 수도 있고 심동력이라 할 수도 있겠죠. 마음의 활동을 중시하면 심동이라 할 수 있겠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동력을 판매한다 그런 얘기를 어떤 이들이 하죠. 기사도 보면 그런 게 나오고 아마 그 말이 글쎄 국부론에서 언급됐나 자본론에서 언급됐나 자본론에서 언급되었던 것 같은데 다 읽어봤던 거라 한데 기억이 잘 나진 않죠. 오래돼서 물론 보면 다 알겠지만 그런데 그런 생각은 틀린 생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활동력, 노동력 포함이죠. 그것은 거래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팔 수 있냐는 거예요. 판다는 것은 뭔가요?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사가 의술이 있죠. 그 능력이죠. 의술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1억을 주고 의술을 사면 그 능력이 산 사람에게 생겨나야 되는 거죠. 동시에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의술을 판 사람에게는 그 의술이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선 알아야 돼요. 노동력을 거래한다, 활동력을 거래한다 이거는 틀린 견해이고 생각이 깊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무엇이 거래되나요? 시간과 결합된 활동이 거래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농부는 농업도구, 토지, 농업도구에는 농기구도 있을 거고 거름도 있을 거고 그렇겠죠. 활동들을 결합해서 자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4,848kg을 얻죠. 이 중에서 11,500kg의 쌀은 직접 소비한다 했죠. 어디로 가나요? 농민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34,848kg 중에서 11,500kg은 뱃속으로 들어가고 2,700kg의 쌀은 이제 지급하고 급여로 그 다음에 소고기, 닭고기를 소비한다 했죠. 또 말 타기 위해서 말을 산다 했죠. 1년에 8마리씩.
그러면 이렇게 쌀을 지급하겠죠. 그래요. 그리고 또 거의 뭐 한 4천, 8천 가까이 쌀을 지불하죠. 그 다음에 장인과 또 거래를 하죠. 농기구 주방도구를 구매한다 했죠. 쌀과 교환했는데 그 동네는 쌀로 찾아갈 수 있는 증서 화표에다 했으니까 판매다 해도 되고 뭐 그렇죠. 184, 368kg을 장인에게 지급해야 되죠. 장인이 수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의류업자랑 거래한다고 했죠. 의류업자로부터 농부들은 옷을 사죠. 상의 하의 230벌씩 사겠죠. 상의 하의 두 벌이 5kg라 했죠. 계산해 보면 그래요. 한 1150kg의 쌀이 되죠. 농부가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요. 이 금융업자를 보기 전에 건설업자를 보면 또 농부들이 속초주택을 산다 했죠. 12,000kg의 쌀 100평대 속초주택 구매를 하죠. 6,000kg의 쌀을 지급하고 12,000kg 쌀이 아니죠. 3,000kg인데 네채씩 산다 했죠. 그러니까 12,000kg 쌀이 되죠. 50평도 네채 산다 했죠. 1,500kg이니까 제가 6,000kg 쌀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건설업자에게. 그래요. 그래요. 그 다음에 근로자들 있다 했죠. 아까 농민 얘기했고 근로자 이 집안일 도우미 하는 이들이 8명이 냈죠. 가사도우미 8명이니까 800kg의 쌀을 받겠죠. 가사를 제공하죠. 집안일을 하죠. 또 마구간지기가 있다 했죠. 27명 700kg의 쌀을 받죠. 한 명이 100kg의 쌀을 받으니까 마구간 관리를 하겠죠. 그래요. 그런데 1556kg의 쌀을 보면 대여를 받아야 돼요. 다 더해보면 그 생산량을 초과하는 거예요. 다 더해봤겠죠. 얼마나 초과하냐면 1556kg을 초과해요. 농부들이 사용하는 쌀이. 그 대여를 해야 되겠죠. 앞에서는 조금 남는다 했잖아요. 그것은 이제 말이나 주택을 이제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안 산다. 전 금액을 주고 안 산다. 그냥 그 기한으로 나눠버린 거죠. 매년 비용이 얼마 드는지 그걸 넣은 것이고, 긴 기한으로 보면 남는 게 있다더라도 구매할 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죠. 빌려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건설업자가 지어서 팔아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죠. 규모가 크면 자재비를 마련하면서 지어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제 대여를 받아서 지급을 하면서 이제 금융업자하고한테는 뭐 여러 가지 계약을 할 수도 있겠죠. 10년 계약, 20년 계약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가정에 따를 경우 농벼 소비하는 전체 쌀 소비량은 41,904kg으로 전체 쌀 소비량 34,818kg보다 1,550kg이 더 많다. 언급한 내용에서는 비축할 쌀이 남았는데 오히려 크게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주택이나 마을 구입할 때의 비용을 사용기간으로 나누어서 그러하다. 실제로
실제의 교환에서는 한꺼번에 쌀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렇죠. 그래야 건설업자가 지을 수 있겠죠. 안 지어주겠죠. 나중에 바꾸기로 하고. 비축된 쌀이 없을 경우 그렇지 못할 수 있다. 물론 금융업이 발달한 이 동네에서는 대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금융업자가 있으니까. 그것도 물론 이제 비축한 게 있을 경우죠. 그래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동네 농부는 34,818kg의 쌀을 생산하여 11,500kg의 쌀을 직접 소비하고 나머지 쌀뿐만 아니라 1,556kg의 쌀을 추가로 대여하여 교환에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주택이나 말이 나옴으로써.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이 동네 농부들은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도면을 통해 목축 운송자본과 목축업자 겸 운송업자의 생산과 소비 방식을 살펴보자. 굉장히 복잡해졌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놓치는 부분이 없고, 경제 현상에 간직된 또 알기 어려운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발견되지 않던 것도 하나하나 만들어 보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뭐든지 제대로 익히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취미 삼아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목축업자 겸 운송업자가 있죠. 목축업자 겸 운송업자는 직원을 15명 뽑는 데 있죠. 400kg의 쌀을 지급한다 했어요. 한 명에게. 가족들은 형성할 수 있죠. 평균 가족 수가 5명이라 했으니까 75명이 되는 거죠. 6,000kg의 쌀을 지급하죠. 15명이니까. 목축 활동을 또 제공하겠죠. 그래요. 또 목축업자에 무송업자에 들어오는 것도 있죠. 그 소고기와 닭고기를 소비하니까 그게 이제 405kg의 쌀이 들어오죠. 들어오는 거는 파란색으로 표시했죠. 빨간색은 뭔가요?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목축업자에게. 그 말이죠. 그래요. 장인으로부터 15개의 도살 도구를 쓴다 했죠. 쌀로 한 사람에 210kg이죠. 굳이 뭐 쌀과 소고기 나눠줄 필요 없겠죠, 이제는. 또 가정에 있으니까 한개 주방 도구가 있겠죠. 8kg의 쌀. 그래요. 두 개를 적을 수도 있겠죠. 집안일 하는 사람을 고용하니까 뭐 2명을 고용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 같이 일하게 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요. 그래서 자본을 형성한다. 목축도구와 짐승과 토지, 그리고 본인 목축활동과 직원 목축활동을 결합해서 목축 및 목축 자본을 형성하고, 운송활동과 짐승과 운송도구를 합쳐서 운송 자본을 그래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놨죠. 그래요. 그래서 운송 자본을 형성해서 이제 얼마를 받는다. 계산해봐야 되는데 계산을 안 해놨죠. 나중에 계산해서 넣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의 소고기를 생산했나, 어느 정도의 닭고기를 생산했나, 다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아니죠. 농부에게 3,450kg의 소고기를 제공하죠. 계산해보면 나오죠. 그래요. 15 곱하기 46 하면 되잖아요. 5명이니까 15. 닭고기는 이제 10이니까 그리고 552마리고
다시 계산해 보기라고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죠. 계산해 보기로 하고 팔아서 쌀을 얻겠죠. 쌀 얻는 걸 찍어놨죠. 말까지 판매해서. 그 다음에 이제 상인에게 상인과 많은 거래라 지금 마지막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장인에게는 뭐 도살 도구를 공급받고 주방 도구도 공급받죠. 그래서 두 개 합쳐서 한 218kg을 장인에게 줘요. 그리고 이제 소고기와 닭고기를 팔아서 27kg의 쌀을 또 돌려받죠. 상관이 거래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거래하면서 서로 이루어지는 거죠. 공짜는 여기서 하나도 없죠. 살아가는데. 다 교환을 통해서 하죠. 무엇을 제공했건 활동을 제공했건. 시장에서 무언가를 얻었다. 그게 물건이건 화폐이건 다 교환을 한 거예요. 교환 대상이 무엇인지 모를 수는 있어도 자기가 교환한 게. 그 다음에 의류업자로부터 상위 하위 오버를 받고 또 지급하겠죠. 그래요. 25kg의 쌀을 지급하겠죠. 또한 소고기와 닭고기를 판매한다 했죠. 16kg 쌀을 받죠. 의료업자는 3명이니까 자녀 둘하고 아낙네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안 보이는 부분 나중에 하고, 밑에 있는 부분은 금융업자와 또 거래를 하죠. 보안용 개부대, 교환용 개 내부대를 제공하죠. 보안을 위해서. 다섯 부대죠. 5부대.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계산 다시 해봐야 돼요. 쌀을 받게 되고, 또 이제 금융업자가 소비하는 쌀이 있죠. 소고기 제공받고 닭고기 27kg의 쌀을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쭉 계산해보면 돼요. 이렇게 쭉 계산해보면 뭐 다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좀 특징적인 게 뭔가요? 이제 상인이죠. 상인과의 거리가 크니까 목축업자가 상인을 통해서 다른 동네에 16마리 말을 판다 했죠. 그럼 3,015kg의 소고기를 팔게 되고 2,412kg의 닭고기를 팔게 되죠. 계산해보면 나오죠. 또 소와 개 수레를 한 개씩 대여한다 했죠. 계산해보면 13,887kg의 쌀을 얻어요. 그래요. 그런데 보겠습니다. 목축업자는 소고기와 닭고기를 동네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필수품으로 판매하고 운송수단으로 말도 판매하며 짐승이 끌어 수레도 대여하여 총 27,668kg의 쌀을 얻는다. 그런데 직접 소비, 인건비, 속초주택 구매 등으로 9,493kg의 쌀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1년에 18,170kg의 쌀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 쌀은 투자될 수도 있고 직접 비축될 수도 있고 금융기관에 맡겨질 수도 있다. 그렇죠. 목축업자 말함이겠죠. 분석의 편의를 위해 모두 금융업자를 통해 비축된다고 가정하자. 앞에서 동네 거주민들은
34,550kg의 쌀을 소비함을 확인하였다. 직접 소비하는 게 34,550kg이죠. 전체 생산량은 34,848kg입니다. 따라서 나는 쌀은 298kg입니다. 농부는 주택을 담보로 사기 위해 1,556kg의 쌀을 대여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만일 금융업자의 창고에 1,556kg의 쌀이 비축되어 있지 않다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여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속주주택이 만들어졌고 많은 이들이 이렇게 크게 대여를 받으려고 해요. 한 금융기관에 비축된 쌀이 없다 했죠. 다 빌려주고 이자 받기 위해서. 그래요. 당장 대출이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여기 이 동네에서 어떤가요? 목축업자가 그래요. 큰 금액 큰 양의 쌀을 비축하죠. 18,175kg 가능한 거죠. 실제로 금융업자는 대상이 물체이건 화폐이건 누군가가 맡기면 이자를 얻기 위해 대부분의 맡긴 대상을 대여하지 비축하고 있지 않다. 당연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아무리 비축량이 많다 해도 현 시대로 말하면 예금금액이 많다 해도 예금금액 전체를 화폐로 들고 있지 않죠. 상당 부분은 어떤가요? 대여됐겠죠. 예금금액이 예를 들어서 300조다. 10조 있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 대여하고 맡기지. 10조를 다 들고 있다. 은행 비축하고 있다. 이자를 못 받잖아요. 어떻게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국리를 마련해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하겠죠. 뭐 국채를 사놓던가. 따라서 갑자기 비축하고 있는 양 이상의 양을 대여하려면 금융업자는 대여할 수 없다. 하지만 목축업자가 상인과의 거래를 통해 다른 동네에서 유입되는 13,887kg의 쌀을 얻고 금융업자에게 맡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죠. 또는 다른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생산한 모든 쌀이 직접 소비되면 교환 수단으로 이용할 쌀이 없게 된다. 따라서 쌀을 화폐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네 전체 주민들이 소비할 쌀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해야 하고 화폐로 기능하는 오래된 쌀은 상하기 전에 새 쌀로 교체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 직접 소비했는데 화폐로 사용하고자 하는 쌀이 많은 거죠. 그래요. 화폐를 위해서 직접 소비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쌀을 생산해야 되겠죠. 그럼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쌀은 1년 안에 1년이 지나면 이제 슬슬 상하는 거죠. 질도 나빠지면서. 생산 또 한 가지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생산한 모든 쌀이 직접 소비되면 교환수단을 이용할 쌀이 없게 된다. 따라서 쌀을 화폐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네 전체 주민들이 소비할 쌀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해야 하고 화폐로 기능하는 오래된 쌀은 상하기 전에 새 쌀로 교체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시장이 충분히 발전한 곳에서는 그래 곡식과 같은 상하기 곡식이 화폐로 사용하지 않겠죠. 한국이 엄청나게 발전한 것처럼 조선시대 발전한 것처럼 얘기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건 그 상대적인 것이긴 한데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죠. 쌀이 화폐로 사용됐잖아요. 화폐로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쌀이 곡식이 사용됐다는 거는 그래요. 제대로 발전하지 않고 아주 가난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딱 직관적으로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곡식이 화폐로 사용되는 사회는 현 시대에 판단하면 시장과 자본의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며 매우 가난한 곳이다. 왜 가난하다 판단할까요? 현 시대를 생각해보면 알죠. 현 시대 쌀이
10kg에 한국에서는 보통 뭐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한 5만 원 잡으면 10kg에 한 5만 원 정도 잡을 수 있죠. 큰 차이 안 나죠. 그럼 10만 원짜리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10만 원이 큰 돈이 아니죠, 현 시대에서. 20kg의 쌀을 들고 가서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한 그래 조선시대 말만 해도 쌀이 거래됐는데 생각보다 훨씬 쌀이 오랜 기간 거래됐겠죠. 쌀로 거래된다는 거는 고가의 쌀과 교환할 고가의 대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일부선 거래되겠지만 거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 시장이 아주 미숙한 상태죠. 사회 구성원들도 가난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르게 보면 어떤가요? 쌀 가지고 어지간하면 교환이 된다는 거예요. 다 교환을 해준다는 거예요. 왜? 쌀이 귀하니까. 쌀은 그래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주식이죠. 귀하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식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어지간하면 쌀과 교환해 준다는 말이죠. 시장에서.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말이에요. 딱 직관적으로 보면 아, 쌀과 거래되었던 조선시대는 시장의 발전이 미숙하고 가난한 곳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